싱하임이 주한 중국 대사의 중국 배팅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어제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경고를 했는데 중국 외교부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석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위원,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싱하이밍 대사 이재명 대표가 그제 저녁 만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파장을 좀 낳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만찬이라는 게 이제 친교의 자리의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덕담들이 오갈 잘 수 있는데 미리 준비한 그 입장문을 15분 동안 읽어 내려가면서 강하게 우리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불편한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것인데요. 파장을 낳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원 의원님. 아주 오만하고 거만하며 무례한 그런 내정 간섭입니다. 오만 거만 내정 간섭.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조짐이 계속 보이기도 했었는데 황구시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독립 정신이 결여돼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글로벌 타임스라는 그 관영 매체에서 그 북중러의 보복에 의해서 악몽을 겪을 것이라든지 이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 발산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근데 중국의 언론들은 한국과 같은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정부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주중 대사가 항의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주한 대사가 중국 주한 대사가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그 마치 그 종이를 읽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시진핑 주석의 뜻인데 내가 그것을 대독한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마치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연출이거든요. 그 자체도 굉장히 무례하고 거만한 그런 이제 그 내정 간섭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례한 내정 간섭이라 평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네,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도 있죠. 뭐 이 내용이 근데 이건 뭐 새롭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름 전인가 라디오 방송에서 싱하이밍 그 주중대사가 라디오 인터뷰를 했었을 때도 이와 비슷한 논조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시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라디오 인터뷰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당의 대표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어찌 보면 이것을 중국 측에서는 저는 뭐 대한민국의 민주당을 뭐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죠. 본인들의 정치에 외교 정치라는 거에 뭐 이용했을 수도 있고요. 뭐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뭐 어저께 같은 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가지고 또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대표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미중, 한중, 한일 지금 치열한 외교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시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쩌면 한중 관계가 악화된 것이 본인들의 탓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외교 관계에서 어느 한쪽 일방의 책임만 있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다고 저는 보여요. 뭐 중국 측의 어떤 잘못도 있다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도 어제 아마 중국 측을 만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가지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어찌보면 옆 이웃 국가에서 지금 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저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어떤 이런 경고성 발언 물론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외교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일 수도 있고 왜 그렇게 가는지 오히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보도에도 나왔으면 미국 국무장관은 지금 중국을 또 방중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저번 G7 마지막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 중국과의 해빙기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절벽을 쌓아가는 담을 쌓아가는 관계로 간다는 것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새겨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중국 대사의 이 같은 발언에 외교부는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했는데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임이 중국에 있지 않다라고 또다시 강하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쉽사리 좀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매듭이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당분간 매듭이 지어지진 않고요. 그 격렬한 외교전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됐는데 보통 우리가 외교를 할 때는 수면 아래서는 격렬하게 싸우죠. 그런데 수면 위에서는 뭐 파티하고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는 게 그동안의 외교였다면 지금은 수면 위에서도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그 어르렁거리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외교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을 상대로 그런 수면 위에 어찌 보면 대결적인 외교, 어르렁거리는 외교를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부도 보여줄 때가 됐다.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몽골 비사에 보면 징기스칸이 자기 친형제한테 그 허리띠를 선물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허리 힘, 배심이 나하고 대등해야만 그 사람이 나하고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이런 이제 어르렁거리는 대결적인 외교도 할 줄 알아야 그게 이제 중국과 한국 사이에 나중에 대등한 더 발전적인 우호 정진에 그게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외교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물러서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뭐 제가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님께 정말 이거를 잘한다고 하는 게 좋으면 좋은 게 없어요. 여기는 항상 그 원칙을 세우고 그걸 밀어붙이는 그런 항상 그 스타일이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전에서도 반드시 재현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설 부위원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번 발언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의 부분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조금 더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럼 이걸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외교가 예를 들어서 강성 일변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우리 외교 전체적인 이제까지의 기조는 뭐냐면 실용 외교. 우리가 지난 20년간 어찌 보면 경제 성장을 가져와서 경제 성장이 할 수 있었던 큰 밑받침 중에 하나가 대중국 수출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15개월 이상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지금은 최다 적자국이 돼버렸어요, 수출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뭐 뉴스는 많이 안 납니다만 지금 경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국면에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지금 봐보십시오. 일본은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중국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새겨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중국과의 뭐 공산주의라든지 중국의 외교 노선을 같이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물건을 팔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자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중국도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일 간의 어떤 그 외교적인 관계라든지 동맹 간의 관계를 중국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가치관을 따르라 이게 아니라 자기들과는 장사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활동이라든지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굳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 담을 쌓을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한번 정부에서도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G7 정상회의 때 어떤 미중 간의 해빙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지금 그 일환으로 한국 정부도 너무 이제 담을 쌓으면 안 되고 강성 일변도보다는 뭔가 좀 더 또 뭐 잘 해나갈 부분 잘 해나가다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싱대사가 얘기할 때 또 유튜브 생중계하고 있었고 표정이 좋지 않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뭔가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싱하이밍 대사의 어떤 이 종일권에서 이 15분간 대독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에서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저도 잘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게 아마 예고되지 않은 이벤트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간단한 입장문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사전에 얘기는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인지는 미리 받아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국 보도자료로 그 다음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걸 민주당한테 먼저 줬다라고 보기는 저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예상치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자리에서 또 야당 대표가 또 두 분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한번 뵀다고 해요. 관저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항의를 하기에는 좀 그랬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어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같이 이런 부분은 국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자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야당 대표라든지 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의 동북공정 이런 거 비판해야죠. 당연히 미세먼지 문제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비판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비단 중국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외교 역할이 그렇게 간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뭐 이재명 대표가 이용당했을 수도 있죠. 중국에 의해서 중국의 의도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외교 그것도 중국 대사가 아무 의도도 갖지 않고 그 상대국의 어떤 야당 대표 그것도 야당 대표 일당의 어떤 대표를 만난다는 것은 예.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도 중국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예를 들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다음에 예. 공동으로 발을 맞춰 가야 될 문제들은 같이 얘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실제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나라의 제일 야당 대표고 싱하이밍 대사 같은 경우는 국장급입니다. 이미 급에서도 격에서도 맞지가 않은데 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측에서 전혀 이런 상황이 이런 발언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음에도 어쨌든 굉장히 좀 강력한 발언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제지하거나 어떤 발언들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상하지 못했어도 들으면 그게 이상한 짓인 걸 다 아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야죠. 그리고 그 피죽도 못 끓여 먹는 북한의 김정은 또 이재명 대표처럼 비굴하진 않을 거예요. 중국 그 대사 상대하면서.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하는 자세도 뭐 만약에 그 사전에 그런 중요한 사항 뭐 종이를 15분간 읽는다. 이게 굉장한 정치적인 외교적인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공지 안 했다면 그거 자체도 무시하는 거고 야당을. 그리고 그 안에서 그 15분 읽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내용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걸 그냥 하고 쳐다보는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자꾸 이렇게 내부의 문제를 이상하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이례경 혁신위원장을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중국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는 것도 그런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그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익을 보면 중국이 나중에 그거 채권 출심 안 하겠어요? 나한테 빚을 졌으면 나중에 빚 갚아라고 안 하겠냐고요. 근데 그것도 그 하는 행동을 뻔히 그게 굴욕적인 행동인 걸 보고 있으면서도 야당의 대표가 그걸 지적하지도 못할 정도가 되면 국민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도 신냉전 체제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다시 이제 그 기존에 잘 나가던 여론조사 단계까지 복권을 하고 있다는 거는 새로운 뉴 노멀, 그리고 새로운 신냉전 질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의 이런 행동들은 뭐 결국 본인한테 자충수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선관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선관위가 결국 뭐 자녀 캐치형 문제에 대해서 감사 안 받겠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일부 이제 받아들이기로 수용하기로 했는데 네. 일단 뭐 여당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선관위와 9명이 만장일치로 내렸던 감사 거부 방침을 일주일 만에 뒤집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선관위가 뭔가를 오해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오로지 그 고용 세습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국민들께서 국민들을 사실은 선관위가 무시하는 거거든요. 아니 고용 세습이 만들어지려면 그 안에서 얼마나 이 내부가 부패를 했겠냐. 그거를 분노하는 거라고요. 고용 세습이 만들어지는 건 결코 그 쉬운 토양이 아닙니다. 그게 보는 눈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게 내부적으로 극히 부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특히나 그 최근에 선거 기간에 선관위가 선거 기간에 제일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때 휴직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내부적으로 많은 부패 상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건데 그거를 고용세습만 그러면서 감사를 받겠다? 그거는 그 부패식으로 감사를 받겠다 하는 거는 절대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문제를 풀 수도 없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면적인 감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게. 근데 이 부분에 한정돼선 받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랬더니 감사원은 그 범위는 우리가 정하는 거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가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지 않습니까?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그렇죠. YS 때부터 계속 여야가 바뀔 때마다 야당이 되면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넣어야 된다 그러고 이거 입장이 바뀌어요. 입장이
바뀌어요. 이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제까지 해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찌 보면 오랫동안 해석의 여지로 남아 있었던 문제고 어찌 보면 이것이 입법적으로나 명확하게 범위가 정리가 됐어야 될 문제이긴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은 좀 저는 선관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기준이 너무 없었다. 예. 없는 결정이다. 이게 뭐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선관위원장이 누굽니까? 대법관이에요. 그리고 예. 선관위원들 대부분 법조인들입니다. 네. 진짜 고위 법조인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이런 해석을 못 하실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입법적으로 아니면 헌재 결정을 통해서 헌재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아예 앞으로는 감사원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될 것이고요. 예.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된다면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선관위에서 받아들이면서도 여론에 떠밀려서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한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선관위 입장에 국민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건 좀 어이가 없는 일이죠. 지금 감사의 범위라는 것은 어떤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범위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부패된 곳이 있는데 그것까지 보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예. 선관위가 뭐 처음부터 그냥 꾸준히 밀고 갔으면 그냥 뭐 해석 권한으로 남아서 헌재 결정에 따라서 저는 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없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사의 대상과 국정조사의 대상, 권익위의 부패 감사의 부패 권익위 조사의 대상은 해당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네. 이번 기회에 헌재에서 저는 이 부분 좀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와 별도로 어떤 감사원의 감사도 받으시면서 선관위가 조금 다시 한번 자정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다만 민주당에서 우려를 하는 것은 굳이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를 이렇게 흔드는 것이 과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네. 본인들에게 입맛에 맞는 선관위원들을 임명을 한다든지 추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선관위를 어떤 기강 잡기 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 볼 때는 이제 정치적인 해석보다는 아니 그 뭐 대법관이 있든 대법원장 출신이든 뭐 거기 있든 말든 잘못된 거는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되고 잘못된 건 바로 잡혀야 되는데 지금 서 위원장 얘기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고 계속 오랫동안 묵혀왔던 이 사안들이 이렇게 이어져오는 이유는 법조인으로 보실 때 어떤 거라 보시고 또 이번에 선관위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감사 범위에 대해서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는 또 어떤 의도일까? 이걸 좀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정순신 내정자 학폭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학폭 사건의 핵심은 그 아들이 학폭을 했다. 뭐 그건 팩트였지만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가 있어요. 뭐냐면 그 학폭을 가지고 법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예. 대법원까지 가는 3심을 가는 그 과정에 그 절차를 그 아이의 그 학폭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도록 이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본인의 이익으로 이용을 하는 거 이거를 사실 국민들이 그때 법비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감사원의 이런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그 정순신 사태 같은 그런 법비의 행동이 아니냐는 거죠.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소나기를 피하는 수단으로 절차적으로 활용하는 그 행태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기관의 독립성이라는 거는 기관의 부패를 덮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다른 기관의 어떤 부패를 대신 덮어주는 기관도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권한쟁의가 이게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 남의 부패를 덮는 걸로 나의 권한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법조 전문가가 나왔을 때 그게 헌법재판소가 그거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제대로 할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도 의미가 없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런 그 법률 전문가의 법비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를 좀 바꿔서요. 네.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진행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그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갑질을 하는 국장에 대해서 그 전현희 위원장이 탄원서를 써줬어요. 네. 근데 권익위가 어떤 곳이에요? 갑질을 하는 공무원을 예방하고 방지하고 막으라고 존재하는 데가 권익위예요. 그런데 그 권익위의 기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 부하 직원 국장이 갑질을 한 거에 대해서 탄원서를 써준다. 이거는 그 권익위의 철학에 위배되는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감사원에서 기관장 책임이 아닌 기관 책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조선시대 대감이 잘못하면 노비가 와가지고 대신 곤장 맞아주는 뭐 그런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조차도 막아야 되는 게 권익위의 제가 볼 때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기관장 대감이 잘못했는데 대감이 면피하려 그러면 왜 면피하냐고 찾아가지고 발본색원해야 되는 게 권익위의 역할인데 오히려 그 권익위가 그 철학에 또 위배되는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어떤 식으로든지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 감사원의 권익위에 대한 어떤 이런 기준도 더 제대로 좀 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권익위 자체의 자기 철학,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네. 권익위원장으로서 네. 하지 않았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적해 주셨는데 네. 전 위원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쟁점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거니까 이거 뭐 망신주기였다, 법적 네. 대응하겠다 예고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바라보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전 정부 인사의 축출을 위한 목적이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강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 추출하기 위한 이유를 만드는 거다. 네, 방통위원장 지금 똑같아요. 계속 나가라고 하고 두 분 다 국무회의에서 배제해버리고 국무위원으로서 회의 참석도 못하게 하고 어찌 보면 이 정부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감사기관이라든지 사정기관을 통해서 이런 부분 어떤 구실을 만들고 그걸 또 검찰 고발을 해서 그 다음에 물러나게 하고 이게 너무 똑같은 패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차제에 정치권에서 이 부분 계속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할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면서 차라리 저는 이렇게 임명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는 입법을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이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오히려 이번 22대 이번 마지막 내년이 이제 마지막 임기가 있는데 임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놓고 국회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 해결해서 아니 누가 정권 다음에 잡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맨날 할 거예요. 아니 소모적이라는. 네. 아니 이게 너무나 국민들이 보기에도 맞아요. 의도를 보면 이거 뻔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1년 동안 지금 전현희 위원장에서 털다 해서 감사 결과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물론 전현희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명예도 달려 있고 본인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뭐 반발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법적으로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제도적인 보완도 제도적인 보완인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바로 서는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운영자 입장에서. 근데 이거를 제도가 없어가지고 전현희 위원장이나 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냥 잘못 이미 있는 누구나 알만한 공정한 기준이 최소한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공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남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2명의 차기 대법관 후보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네. 당초에는 좀 정치색이 있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여러 관측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이번 인사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보수 진보 구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관 뭐 임명 제청하실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주목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법 연구의 사람이 되느냐, 예. 아니면 국제인권법 학회 출신이 되느냐. 예. 네. 두 개밖에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과거에는 이제 그런 학회나 뭐 연구회 출신이면 뭐 아니 정말 좀 나라가 제대로 공정하게 바로 서기를 원하는 양식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알았더니 그냥 무능한 사람들이 자기의 출세나 그런 걸 위해서 정치적인 영달, 정치적인 줄서기 방편으로 그런 정의를, 인권을 우리법이라는 뭐 그런 이제 그 그럴싸한 단어를 활용했다라고 보는 게 국민들 대다수의 견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피하면 여집합적인 관점이니까 뭐 다른 사람 뭐 열심히 뭐 일한 뭐 고법부장 출신이든 아니면 판사 출신이든 뭐 어디 뭐 지원장 출신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들만 피하면 된다. 그게 이제 국민들의 뜻이었는데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사람들은 피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여론이나 이런 것들 국민의 뜻을 그 김명수 대법원장도 뭐 본인도 이제 잘 아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여기까지 왔으면 본인이 판단했다는 말씀이시죠? 본인이 판단을 하신 거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시 한번 사법부가 좀 제대로 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관까지 정치 쪽에 줄 서고 정치법관, 정치헌법재판소, 정치대법관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는 게 아주 이 몇 년간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최근 몇 년간이 특히 강한데 이런 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더 일어났다는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깊이 있게 책임감을 느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꼭 의도적으로 피해는지 여부까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인사는 이렇게 났고 앞으로 좀 어떤 모습으로 좀 구성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뭐 대통령실에서 뭐 대법관 코드를 맞춰라라는 식의 거부권 얘기가 거부권 얘기가 나왔었죠. 뭐 그 위헌적인 발언인데 그게 헌법에도 없는 내용인데 본인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 거부권 자체가 없는데 그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뭐 그러긴 한데 이제까지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예, 없었어요. 예. 헌법 관행적으로도 없었었고 예. 제청 하명을 임명했던 것이 비교적 어찌 보면 상권 분립이라는 어떤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그런 걸 대통령실에서 저는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디까지 이렇게 기관을 다 장악하고 싶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보수 쪽에서 항상 보면 어떤 뭐 정치적인 판결에도 보면 본인들한테 안 좋거나 불리한 판결 나오면 그때부터 항상 그걸 판단한 판사를 공격해요. 무슨 우리법 학계 판사니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저번에 이준석 대표 가처분과 관련해가지고 그걸 판단했던 판사도 보니까 막 비난하고 나서 보니까 그날 제가 봤어요. 보수 유튜브를 쭉 봤더니 다 우리법 학계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법 학계 출신들이 무슨 그렇게 문제가 많으신 분들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어떠한 재단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과연 그게 다 돌아옵니다. 다 본인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 굳이 세우지 않더라도 저는 대한민국 대법관들 다 믿고요. 대법원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기 때문에 누가 되든가에 따라서 판결이 치우친다거나 이럴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정치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자 끝으로 민주당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대경 혁신위원장의 사퇴 때문에 이제 당내의 어떤 분위기도 그렇고 뭐 어떤 계파 간의 갈등도 좀 깊어지는 느낌이고,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선 후임 민선의 속도를 좀 낼 것으로 보이는데 뭐 원내도 그렇고 가릴 거 없이 다 이제 뭐 이런저런 인물을 물색할 텐데. 네. 지금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고 어떤 분위기 흘러가고 있고 또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 보시는지도 좀 같이 그러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그냥 일들이 있는데 그냥 정무적인 일이고 당무적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 이게 계파 갈등으로 번져가는 양상이 돼버려요. 이걸 가지고 계파적으로 이걸 싸우고 말고 이게 있는데 뭐 솔직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국민들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은 뭐 명확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우리가 항상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난할 때 독선과 불통 하지 말아라. 인사를 하실 때도 좀 여러 가지 보시고 주변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항상 비판하잖아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에도 똑같은 기준이어야 된다고 봐요. 왜 예. 본인들이 그걸 안 하시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은 이대경 혁신위원장 모셔오면서 오히려 그분에게 상처만 준 거예요. 오히려 정말 그분의 어찌 보면 그렇게 존중하고 우리 진영에서 상당히 소중한 분이신데 이런 식으로 생채기를 내버리면 그분의 인생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이후로 지금 당내에서 여러 혁신위원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번에 이대경 사태 이후에 지금 대표도 여러 가지 물어본다고 해요. 기자들한테도 물어본다고 하고. 네. 좋습니다만 그러면 이 위원장이 와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무엇을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이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혁신위원장을 모셔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지도부 체제와 대표의 권한과 그 부분을 어떻게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회에게 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돼야지만 되지. 만약에 혁신위원장을 모셔놓고 그냥 뭐 내년 총선에 대해서만 이렇게 간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또 그때부터는 계파 갈등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면 혁신위원장을 이렇게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모셔올 건데 그러면 혁신위원회는 우리가 어떠한 권한까지 주겠습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지만 저는 다시 분란이 일어나지 설 않을 위원장은 겁니다. 전권을 다 줘야 된다 보세요?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잘 판단은 안 됩니다만은 오히려 정권 혁신위원장으로 가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연말을 가면 갈수록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대표는 총선을 위해서 뛰고 안에서 혁신위원장은 그것을 지휘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장 입장으로서 어떻게 좀 바라보시고 어떻게 가는 것이 좀 현명할 것이다라고 좀 말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그 혁신위원장으로 할 사람은 조건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우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나와도 마찬가지고 뭐 민주당에서 나와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소신 있고 젊고 중도적이고 계파 갈등이 적은 사람, 이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사람이 혁신위원장을 할 만한 그 정답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 민주당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혁신위원장을 할 게 아니라 비대위원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석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위원,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